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2월의 모든 순간 AM 1650 라디오 서울과 함께하세요. 버스 전용 차선 불법 주차 단속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불법 주차 시 293달러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보험당국이 스테이트팜의 평균 22%의 보험료 인상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산불 등 자연재해 위험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10년 뒤 자연재해 고위험 지역의 경우 주택 모기지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말했습니다. LA 산불 발생 당시 아프리카를 방문했던 캐런 베스 LA 시장이 아프리카 방문은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도시 복구와 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내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장관급 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정상회담 일정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협상 자리에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유럽이 사실상 배제되자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급히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둘러싼 위법 논쟁 속에 조국을 구하는 사람은 그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정부 구조조정에 반발해서 제기된 다수의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사례가 곧 나올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가 자의적인 성격 때문에 한국 등 아시아 국가 대다수가 위험한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계란 가격이 지난 한 달간 15%가 급등한 가운데 백악관은 계란 가격 상승 원인은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에 나서는 한편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동부 지역의 강력한 겨울 폭풍으로 최소 9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켄터키주는 300곳이 넘는 도로가 폐쇄되는 등 피해가 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헌법재판소를 찾아갔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공정하게 심리해달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통화 복기록을 공개하고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 때도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역배우로 시작한 배우 김세론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죄 혐의점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NBA 올스타전이 사상 처음으로 토너먼트 형식으로 열린 가운데 팀 샤크가 팀 척을 41대 25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골든스테이트의 스테판 커리가 MVP로 선정됐습니다.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내셔널에서 스웨덴의 루드비드 오베드 선수가 합계 12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휴장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1.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휴일입니다. 연방 공휴일 프레지던트 데이입니다. 지난 산불로 연기됐던 이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 기념 퍼레이드 오늘 열리고요. 그리고 닉슨 도서관은 이용료가 이제 반값으로 할인이 됩니다. 모든 이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기념관이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건 아닙니다. 닉슨 대통령 기념관만 오늘 이용료가 반값입니다. 오늘 2월 17일 프레지던트 데이로 연방 공휴일입니다. 많은 분들 집에서 댁에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무리 프레지던트 데이 연방 공휴일이지만 이 법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버스 전용 차선에 불법 주차를 했을 경우 이제부터 티켓을 받게 됩니다. 가격 만만치 않아요. LA 메트로와 LA 교통국 협력으로 오늘부터 버스 전용 차선 단속이 시행되는데 윌셔 블루버드 720번 노선, 라브레아의 212번 노선이 우선 대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60일간 경고기간, 홍보기간 거쳤으며 오늘부터 불법 주차 차량에 최소 293달러 벌금이 부과됩니다. 카플레인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최소 벌금 493달러, 500달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결국 사이테이션 벌금지를 받아보면
600달러, 700달러 이상의 벌금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최소가 293달러이지 얼마가 부과될지는 아직 정확치 않습니다. LA 메트로 측은 불법 주차 차량이 버스 운행에 지장을 주고 승객들의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며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단속은 버스 전면 유리창에 장착된 AI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AI 카메라가 불법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 등을 모두 인식해서 교통국에 보내면 교통국이 벌금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또 3월부터는 이 벌금을 부과하는 버스 전용 차선 단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LA시의 최근 교통정책이 시민들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채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차량 의존도가 높은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조사 결과 여전히 67.4%의 시민들은 출퇴근 시 각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45%는 전적으로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각 개인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추진 배경에는 LA 시의회의 편향된 구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선거를 통해서 노동운동과 또 사회운동 경험을 갖고 있는 의원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바로 이들은 환경보호나 사회정의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도시 정책 전문가는 현 LA 시의회는 실무 경험이 부족한 이상주의자들로 구성돼 있어서 복잡한 도시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으로 많은 시민들, 특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LA시가 환경보호와 또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와 함께 시민들의 실제적인 생활 패턴 또 경제적 현실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정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주일 동안 캘리포니아 개솔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개솔린 가격이 $5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개솔린 평균 가격 볼까요? 캘리포니아의 개솔린 평균 가격이 오늘 $4 84.7센트입니다. LA의 경우는 $4 78.2센트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갤런당 $4 75.7센트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레귤러 개솔린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 전보다 무려 거의 50센트 정도 오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개솔린 가격 급등은 정유 공장이 정기 보수 작업에 들어간 점, 그리고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가 환경정책에 따라 저탄소 연료 표준을 변경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으로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류 미비 신분 한인들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갖고 있는 한인들도 과거 범법 기록 등이 문제가 되면서 속속 추방 조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1일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아틀란타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던 한인 임모 씨가 지난 14일 이민재판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추방 확정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백악관은 당초 아틀란타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아동 포르노 소지의 중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임모 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임 씨는 불체자가 아닌 영주권자였던 것입니다. 아틀란타 총영사관의 성명환 경찰 영사는 조지아주 스튜어트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임 씨가 재판에서 이 플라워 브랜치 소재의 자택 등 미국의 재산 정리를 위해 자진 출국할 것을 원했지만 판사에 의해서 거절을 당했고 이에 임 씨가 즉시 추방 명령을 요청해 추방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14일자로 밝힌 것입니다. 임 씨는 올해 37살로 12살 때인 2000년도 부모와 함께 아틀란타로 이민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돼 팬데믹 시기가 지난 2022년 법원에 의해서 징역 5년에 보호관찰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임 씨는 복역 대체 프로그램인 노동 석방을 허가받아서 1년을 복무한 후에
전자발찌 착용도 면제된 채 매달 방문하는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을 위해서 지난 1월 28일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대기하고 있던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에게 체포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것입니다. 성명환 영사는 1년형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 국적자는 영주권자라도 이 추방 대상이 된다며 최근 스튜어트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던 한인 3명도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틀란타 총영사관은 한국 국적자가 불법 이민 단속 과정에 체포될 경우 법 제도 또 구제책을 안내하고 또 변호사를 소개하며 필요시 귀국 지원을 하는 등 영사 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추방 관련 사항은 미국 정부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범죄 경력이 있는 자들이 체포돼 추방을 되고 있다며 서류 미비자 전체로 이 추방을 확대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미대사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따라 한국민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안전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대사관은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민에게 비자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히 갱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내 여행 체류 중인 국민도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하라고도 안내했습니다. 또 경미한 법령 위반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은 범법 행위 이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더라도 음주운전 등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사관은 특히 학생 비자,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은 불법 취업, 노동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미국 당국에 체포 구금될 경우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원하면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고지했습니다. 영사 조력이 필요하면 해당 지역 관할 총영사관 출장소로 연락을 취하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당국이 스테이팜의 22% 긴급보험료 인상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강채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카르도 라라 보험국장은 14일 스테이트팜 제너럴이 올해 5월 1일부터 비임차인 주택 소유자 22%, 세입자 15%, 콘도 소유 세입자 15%, 임대주택 38%의 보험료 인상을 요청했다며 주민 발의안 103호의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 스테이트팜이 이를 입증해야 하지만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최대 보험사인 스테이트팜 제너럴은 최근 LA 카운티 대형 산불로 8,700건 이상의 보험 청구와 10억 달러 이상의 지급이 발생했다며 현재 발행된 280만 건 이상의 보험 계약이 심각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긴급보험료 인상 승인은 비용과 위험 간의 균형을 맞추고 스테이트팜 제너럴이 자본을 재건하는 데 필수적이며 보험료와 위험을 적절히 일치시키는 것이 보험의 근본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소비자단체 컨슈머 워치독은 스테이트팜 제너럴이 산불 피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월스트리트 신용등급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보험료 인상 요청은 지난해 6월 스테이트팜 제너럴이 주택 소유자 30%, 콘도 소유자 36%, 세입자 52%의 보험료 인상을 신청한 데 이어 추가로 제기된 것입니다. 당시 요청은 아직 심사 중입니다. 한편 2023년부터 스테이트팜 제너럴은 가준의 모든 신규 보험 가입 신청을 중단했으며 이후 다른 보험사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라라 국장은 이번 서한에서 이달 말 스테이트팜과 소비자 권익단체 컨슈머 워치독 대표들과의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강채은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이 대규모 산불 등으로 주택보험 시장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개빈 뉴섬 주지사가 내린 보험사 보험료 인상 거부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험 전문가들은 이런 보험 문제,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문제 상황이 지난 3년간 악화됐고 대부분의 주요 보험사가 이미 캘리포니아를 떠났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규제가
보험사들이 원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실제로 보장 범위는 확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뉴섬 주지사의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위험평가, 요율 정책의 자유를 일정 부분 보장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후변화로 캘리포니아의 산불 위험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10년 후면 캘리포니아의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집에 모기지용자를 없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밝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열린 상원은행위원회에서 티나 스미스 상원의원이 가주와 같은 재난에 취약한 지역의 몰기지 이용 가능성에 대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물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해안가 등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10년이나 15년 후에는 가주에서 산불 피해가 빈번한 지역은 아예 몰기지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준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가주의 홈오너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불 피해가 빈번한 지역의 경우 주택보험사들이 철수하면서 주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홈오너들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주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홈오너들에게는 은행이 몰기지 융자를 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몰기지 융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파월 의장은 경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가주민들이 주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상이 지속된다면 은행에서는 몰기지 융자를 해주기를 꺼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가주에서 해가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건조한 날씨를 보이는 일수가 많아지는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같은 기후변화로 높아진 산불 위험은 민간 보험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몰기지 대출 기간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주택보험의 위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 몰기지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주택 소유자들과 거주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간보험이 사라지게 돼 주택융자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 생겨나면 주정부 차원에서 개입할 것이고 주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민간보험사 대신 주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정부 예산을 메우기 위해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올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가주민들의 주택보험 가입의 어려움은 결국 모든 납세자들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LA시의 홈리스 정책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캐런 베스 시장의 정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LA이스트가 500여 명의 LA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캐런 베스 시장 취임 이후 홈리스 문제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악화됐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LA 홈리스 문제가 30년에 걸쳐 심화된 만큼 단기간에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지난 1월 7일 캘리포니아 퍼시픽 팔리세이즈 지역을 휩쓴 대규모 산불 발생 당시에 아프리카를 방문한 것은 절대적으로 실수였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산타아나 강풍으로 인한 악천후와 또 화재 위험에 대한 기상 경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파견했던 4인 대표단의 일원으로 가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프리카를 방문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베스 시장의 리더십의 능력과 또 그 지도에 아래 있는 LA시의 대비 태세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베스 시장은 도시의 복구를 이끌며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서 예산과 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인 DEI 정책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DEI 정책이 소방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고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이 같은 비판이 오히려 인종차별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저소득층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 버전인 메디칼과 아동 의료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수혜 자격을 박탈당한 캘리포니아 주민이 8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팬데믹 사태 대응을 위해서 메디컬 가입자 수혜 자격 박탈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의회가 갱신 절차를 부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갱신 시기를 놓친 주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분석입니다. 메디켈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캘리포니아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는 자격이 되면 서류 미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말 사이 비와 눈을 동반한 강력한 겨울 폭풍이 동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켄터키주에는 폭우를 동반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겨 최소 8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주 당국은 침수 지역에 주 방위군을 포함한 구조 인력을 급파해 현재까지 1,000건이 넘는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켄터키주 교통당국은 현재까지 300곳이 넘는 도로가 폐쇄됐고 산사태로 인한 피해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켄터키와 테네시주 일부 지역에는 이번 폭풍으로 150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풍과 관련해 2월 중순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대기 조건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켄터키주는 지난 14일부터 주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켄터키주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연방자금을 지원받도록 했다고 주 당국은 밝혔습니다. 켄터키주 외에도 버지니아와 웨스트 버지니아, 아칸소, 테네시주 일부 지역에도 16일 오전까지 홍수 관련 기상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는 16일 오전 큰 나무가 쓰러져 가옥을 덮치면서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폭우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도 이어졌습니다. 16일 오후를 기준으로 조지아, 알라바마, 웨스트 버지니아, 또 버지니아주 등지에서 총 30여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부 지역에서는 북극 한파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캐나다와 인접해 있는 북부 평원 지역은 수온주가 오늘과 내일 오전 영하 34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혹한의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를 총격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라스베가스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아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외계인이 아버지를 살해하라고 시켰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정신질환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과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라스베가스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5일입니다. 올해 35살의 티모시 사랑 라시가 라스베가스 밸리 지역 자택에서 73세 아버지 라은진 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70대 한인 한의사가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의사는 10년 이상 치료를 받은 환자를 포함해 2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 신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 인근 도라빌 경찰국에 따르면 한의원을 운영하는 70살의 김모 씨가 지난 11일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4월 피해자의 한 신고로 시작됐고 이후 12월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두 번째 신고를 접수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2012년 조지아주에서 취득한 침구사 면허증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법원의 판결 전까지는 의료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 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하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월 17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프레지던트 데이 휴일을 맞은 남가주 지역 오늘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은 평균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아침 한때 약간의 구름이 있지만 점차 거치면서 역시 맑아지겠고 내일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을 포함해서 남은 한 주간의 날씨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 이어집니다. 낮 기온도 주말을 향해 갈수록 점차 높아져서 이번 주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평년 기온을 웃도는 70도 중후반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0도, 50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75도, 46도, 해안 지역은 63도, 52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17도, 낮 최고기온은 36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의무화를 금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지난주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부는 코로나 백신 의무화를 시행하는 학교, 주정부에 대해서 연방교육지원금 차단 계획도 수립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연방보조금 지원 현황이나 계약을 파악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지원을 중단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 백신 의무화에만 해당되며 기존의 홍역, 필수 예방접종 의무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미국의 헌법상 권리인 출생 시민권이 미국의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SNS 트루스 소셜에 수정헌법 14조의 미국 시민권은 오늘날 법을 어기고 미국에 무단 침입한 자와 또 법을 어기고 미국에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수정헌법 14조는 과거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리엄 링컨 전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한 지 5년 뒤인 1868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14조가 해방된 흑인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 불법 이민자에게도 부여되는 권리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1월 20일 기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모친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고 또 부친이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니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위헌 소송이 잇따랐고 일부 연방법원에서는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해당 논란은 연방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에 장들 보셨나요? 다시 한번 깜짝 놀라시죠? 야, 계란이 없어, 달걀이 없어 라고 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금달걀. 네. 닭이 이만큼 귀해질 줄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맨날 치맥 했지만 네. 계란 가격이 한 달 새 15%나 급등하면서 출범 한 달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악관은 계란값 상승의 원인인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에 나서는 한편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캐비넷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햇셋 위원장은 자신과 롤린스 장관이 정부 내 최고 과학자들은 물론 미국 및 전 세계 전문가들과도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햇셋 위원장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살처분 중심의 대응만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의 계획은 그냥 닭들을 살처분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병든 닭을 발견한 지점 주변에서 그냥 무작위로 닭들을 살처분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물 보안 조치와 약품 등을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닭을 살처분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1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다며 만약 그랬다면 계란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2일에 발표된 1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계란 가격은 전월 대비 15.2%가 급등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3%나 오른 것입니다.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이렇게 계란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인력까지 해고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어제 보도한 거에 따르면 미 농무부 산하 국립동물보건연구소 네트워크 프로그램 사무국의 직원 25%가 트럼프 행정부의 공무원 대규모 감축 대상에 포함돼 해고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소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응하는 전국 58개 연구소의 업무를 조정하며 직원은 14명에 불과하지만 동물 질병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해고 이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일부 연구소는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 등의 대응이 느려질 것이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가 2022년에 발발한 이후 닭과 오리 등 알을 낳는 가금류 모두 1억 4,800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캐비넷의 국가경제위원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정기적으로 만나 미국 경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셋 위원장은 CBS 이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파월 의장을 비롯해 다른 연준 이사들과도 정기적으로 점심을 먹을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관행을 되살리는 것이라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헤셋 위원장은 파월 의장에 대해서 독립적인 사람이라며 연준의 독립성은 존중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는 미국 대통령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을 연준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 상대국들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하면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16일자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나 멕시코, 독일 같은 주요 교육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입어온 무역 적자를 거론하며 미국이 30년간 유지되어온 세계무역기구 WTO 중심의 다자간 세계무역체계의 피해자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며 무역 파트너들의 관세 또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서 빠르면 4월 초 맞춤형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상호 관세의 기본 취지는 미국 기업들이 외국의 상품을 수출할 때 직면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품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50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천 가지 종목의 제품에 대한 개별 관세율을 계산하는 것은 외국에서 중간재나 최종재를 수입해 와야 하는 미국 기업에는 큰 집행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한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모든 관세 분류 항목당 150개의 서로 다른 관세들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복잡한 관세 집행이 실무에서는 헤라클레스급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입니다. 이 상호 관세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워서 연준의 금리나 지연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고 일상용품의 가격을 낮추겠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공약과도 어긋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민영기업 심포지움에 참석해 중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가들에게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후닝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서 국무원 리창 총리와 딩쉐샹 부총리도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중앙TV CC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민영기업 대표들은 시 주석을 비롯한 지도부가 행사장에 입장하자 기립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과 령우린 중국 전산 부회장 등등의 모습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은 민영기업 대표들의 발언을 모두 들은 뒤에 민영기업들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정책 기조 등에 대해서 연설했습니다. 민영 경제 발전은 큰 잠재력이 있고 많은 민영기업과 기업가들의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선부가 공동 부유를 촉진하길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그동안 소득 재분배에 방점을 둔 정책 기조 공동 부유를 슬로건으로 내걸어왔지만 이번에는 덩샤오핑의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라는 선부론의 중요성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조치들을 착실히 이행하는 것이 현재 민영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작업의 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선 공정한 시장 경쟁의 장애물 제거, 민영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 해결, 민영 기업의 채무 체납 문제 해결, 부당한 압력 정비 및 합법적 권익 보호 등을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3주년을 앞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합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백악관
중동 특사가 16일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을 위해서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16일 밤 사우디 방문길에 오른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위트코프 특사와 왈츠 보좌관은 사우디에서 현재 중동 지역을 방문 중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디에서 진행되는 이번 협상은 최근 몇 년간 미국과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이 처음 직접 대조하는 것으로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종전협상에 즉각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의 후속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일단 배제된 우크라이나 측은 불만과 불안을 표출하는 동시에 푸틴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이 일방적인 종전 협상을 경계하며 자국의 전략적 가치를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아닌 우리가 더 중요해지길 바란다며 동맹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는 러시아만큼 크진 않지만 전략적으로 미국에 더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냐는 질문에 믿는다. 미국 국민이 그를 뽑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도 푸틴은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자국을 협상 테이블에 포함하지 않은 미국과 러시아 간 종전 협정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종전 협상에 유럽 동맹국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미국의 지원을 얻지 못하면 러시아가 올 여름 유럽의 특정 지역을 침공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등을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 대표단을 만나기로 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러 정상은 비정상적인 관계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데 합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18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미국 대표단과 회동합니다. 양국 정상이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미러 정상회담 준비가 이번 회동에서 다뤄진다고 러시아 측은 전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미국 대표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주로 듣겠다며 미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종전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점령지 등 영토를 양보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는 그런 생각을 하길 원하느냐, 어떻게 양보하겠느냐라며 일축하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소식 지금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을 일정을 비롯한 양자관계의 전반적 회복 문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크렘린궁도 18일 리야드에서 열리는 러시아와 미국 대표단 회의에는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이 참석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항공편으로 모스크바를 떠나 리야드로 이미 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을 조직하는 문제도 내일 논의된다면서 그 문제는 18일 하루만 다루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표단 회의에서 중동 상황도 논의될 수 있다며 우리 대표단은 그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미넨 안보회의에서 오랜 동맹인 유럽 국가들을 비난하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도 배제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유럽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럽 국가 지도자들과 주요 언론은 2차 세계대전 후 80년 동안 굳건한 동맹이었던 미국이 유럽을 배신했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분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일 유럽 언론들에 따르면 미넨 안보회의 의장은 독일 방송과 인터뷰에서 전날 종료된 미넨 안보회의가 어떤 의미에서는 유럽의 악몽이었다라고 개탄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취임 후 첫 외교 무대에서 유럽의 극우 정치 세력을 옹호하고 또 이들을 규제하는 각국의 정책을 비민주적 행위로 몰아붙인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로버트 하벡 전 독일 부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구가 공유하는 가치에 대해 공격을 시작했다면서 법치, 자유민주주의, 규칙에 기반한 질서 등 미국에서 유럽으로 건너온 것들이 버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주도로 설립된 유럽의 방위 동맹인 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서 사무차장보 등을 역임한 스테파니 밥스타도
영국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더 이상 유럽의 동맹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안보 우산 악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유럽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적으로 유럽 내 미군 규모를 감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유럽으로서는 안보 공백을 메우는 문제가 발등에 불이 된 셈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 주재로 파리에서 열리는 이 유럽 주요국 긴급 정상회동에서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파리에 도착한 뒤 X에 올린 글에서 이 회의는 우크라이나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의제가 우크라이나 종전뿐 아니라 미국의 변심으로 급변한 유럽의 안보 환경에 대한 대책이란 얘기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급가속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여파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 안보 전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곧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를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 사우디가 단순히 회담의 주최자를 넘어서 중재 역할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사우디 한 관계자는 자국이 이번 회담에서 중재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16일자로 CNN 방송에 밝힌 것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미국과 러시아 회담은 18일에 시작될 예정이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 또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회담을 위해서 사우디를 방문합니다. 사우디 측에서는 회담에 무사이드 빈 무함마드 알 아이반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논의 국면에서는 이처럼 사우디의 중재 역할론이 주목받는 기류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올스타전이 어제 열렸죠. 좀 이상하게 하네 라고 의아해하셨던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일단 이번 NBA는요. 투표로 뽑혀진 올스타 28명을 세 팀으로 나눕니다. 이 세 팀으로 나누고 그리고 나머지 한 팀, 8명의 한 팀은 라이징 스타 이렇게 네 팀으로 나눈 것입니다. 팀 샤크, 여기는 베테랑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팀 척, 외국인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팀 케니, 젊은 선수들이 구성되어 있고 팀 캔디스, 이 라이징 스타 우승팀 이렇게 네 팀이 올스타전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올스타전에서 팀 케니와 팀 척이 맞붙어서 팀 척이 41대 31로 먼저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랐고요. 그리고 팀 캔디스와 팀 샤크가 경기를 펼쳐서 42대 30으로 샤크가 이겨서 결승에 올랐습니다. 경기 방식은 40점을 먼저 넘기는 팀이 승리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승에서는 팀 샤크와 팀 척이 맞붙어서 팀 샤크가 41대 2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에요. 올스타전 NBA가 점점 관심에서 멀어지자 올스타전 흥행을 위해서 NBA 사무국에서 이 같은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 찬반 논란 상당히 많죠. 재미없다. 40점 그동안 한 골도 못 넣은 선수도 있고 그냥 그렇다. 옛날처럼 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일단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NBA 올스타는 이렇게 올스타전까지 마치고 이제 잠시 휴식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19일 LA 레이커스와 샬럿 간의 경기로 후반기 일정이 시작됩니다. (2025년 2월 17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